밀턴 에릭슨의 딸인 베티 앨리스 에릭슨도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티 앨리스 에릭슨에게 6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한 남성이 다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이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 장면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술 시간에 다리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막 흐르는 것을 그려가지고 부모와 선생님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더 이상 사고에 대해서 떠올리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더 이상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사고와 관련된 말들을 계속하면은 그 사고는 그냥 우연히 일어났을 뿐이니까 그만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해도 아이는 계속 사고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베티 앨리스 에릭슨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이를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에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은 어른도 얼마든지 큰 사고로 출혈과 함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거란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느낀 것이지. 이런 불안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먼저 아이가 심한 사고로 다친 상황을 다시 그리도록 해주렴. 그리고 나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주어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해라. 그 사람이 다친 다리를 어떻게 부여잡고 있는지,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감각을 느끼면서 묘사하도록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치료받는 과정을 그리도록 해.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는 지금 불가능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단다. 아이에게는 의사라면 아마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거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슨의 조언에 따라서 아이를 상담한 베티 앨리스 에릭슨은 아이로 하여금 의사가 다리를 다친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그림이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이가 사고와 출혈을 반복해서 그리고 말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억압하거나 말하는 것을 자꾸 부정합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체벌을 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다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벌을 줌으로써 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멈추었다고 해서 그 기저에 깔린 욕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담배와 역겨움이라는 느낌을 연결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바탕에는 담배를 통해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욕구가 존재하는 한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성적인 행위에 집착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이 욕구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반복하게 됩니다. 에릭슨은 아이가 교통사고를 반복해서 그리는 행동의 이면에 부모의 상실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만들어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라고 어른들에게 계속 알려온 거예요. 하지만 부모와 선생님은 계속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있는 감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억압하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욕구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반면에 에릭슨은 오히려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어요. 하지만 상담가도 이를 함께 느끼면서 조율한 것입니다. 조율 가능한 영역에서 함께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난 사람이 의사를 만나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는 그림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미해결된 욕구가 완결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충분히 조율되고 욕구가 충족되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인 교통사고를 그리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재창한 이래로 무의식은 어둡고 통제하기 어렵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불쑥불쑥하게 만드는 그런 알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밀턴 에릭슨은 무의식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이 저장된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고착관념과 행동으로 인한 반복된 강박을 죽음의 본능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에릭슨은 신체적 증상, 관계의 갈등, 반복된 행동과 사건이라는 고착관념과 행동이 오히려 무의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요 라고 똑똑똑 노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무의식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해야 할 행동이라고 보았던 부모와는 달리 무의식이 알려주는 행동 아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예측과 욕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의식에 대한 에릭슨의 이러한 접근은 프로이트의 상담 방법이 주류였던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무의식을 단순히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이완 상태를 만들어서 이성적으로 정해놓은 결과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줄줄이 읊던 과거의 최면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의식에 대한 에릭슨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현대 최면과 전통 최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국내의 많은 최면가는 내담자가 들고 온 고착 상태에서 정해놓은 결과를 그대로 달성하기 위한 최면을 합니다. 내담자는 슬픈 기억을 없애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이를 해결할 쉬운 방법을 찾다가 최면가에게 온 것입니다. 최면가는 상대방이 무의식에 잠겨 모르는 부분을 발견함으로써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를, 내담자도 다 알고 있는 결과를 해결해 주는 것은 심부름센터나 변호사, 세무사 같이 물리적인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쉽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는 것이라면 대행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르고 있거나 안다라고 생각만 하지만 실은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면가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패턴으로 인한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턴을 생성하도록 돕고 앞으로 패턴이 붕괴될 때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현대 최면, 나아가 포스트 현대 최면의 진행 방향입니다. 에릭소니언의 겉으로 드러난 형태에 집착하는 사람은 에릭슨이 사고 현장을 묘사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패턴에 집착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이가 지금 경험하는 감각과 조율하고
욕구와 예측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전제 조건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렬 과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의 불안과 두려움과 접촉하고 욕구와 예측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면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건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치유가 되건 그 이후의 과정은 상담자 고유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아이에게 물어봐도 됩니다. 어쩌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치료가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관계 분석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에릭슨의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에릭슨이 내담자와 조율하고 변화를 이끌었는지 그 핵심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